네, 이정환 대표님 계속 뉴스 팔로우하시고 뉴스레터 새벽에 보내시니까 네. 최후비 언론도 보셨죠? 그렇죠. 정말 어제 그 늦게까지 지켜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반성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1시간 8분 동안 무려 77쪽 분량의 최우진실 낭독을 했는데 한때 우리가 뭐 하야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놀랍게도 새로운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주장들을 반복했고요. 정말 참담했던 건 이 간첩들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풀어놓고 있다. 그걸 들으면서 누가 지금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가 생각도 했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이 공개 증인 자리에서 그것도 역사적인 심판 자리에서 아무 증거 없이 그리고 이분이 여러 차례 지금 그 변론을 하면서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장을 마지막에 반복하는 건 이분이 이 심판을 이길 그 의지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소 바깥에 있는 극렬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이 판단을 하는 것인가라고 굉장히 답답하고 착잡한 기분들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혹시 간첩아닐까 이런 망상을 잠깐 했었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내전 상태에 빠뜨리고 이렇게 해서 안보의 불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5가지 포인트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네네. 첫째는 일단 반전이 없었다. 이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두 사람의 이 증언을 부정을 했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단 말은 사실로 거의 드러났고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것도 홍장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말을 뒤집어야 승산이 있을 텐데 결국 뒤집지 못했죠. 못했는데 최후 변론에서도 이 말을 계속 똑같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했단 말이죠. 곽종과 홍장원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주장을 확실히 뒤집지 못하면 질 게 뻔한데 결국 그걸 뒤집을 생각이 없거나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걸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반전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소 바깥의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다. 이 사람도 법조인인데 와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결을 해야 될 텐데 법리적인 대결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간첩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그리고 지지율과 탄핵 심판도 별개죠. 바깥에서 갤럽에서 탄핵 반대가 몇 %인지 하고 법리적으로 이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지층들이 호소하는 전략을 썼는데 정말 이것도 그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 코스프레. 내가 이렇게 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라는 말도 썼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힘든 길을 갔다. 그런 포인트가 또 있네.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야당의 폭주를 국민들이 알리려고 했다. 계몽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개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다들 제가 개몽되었습니다라고 한 거죠. I am enlightened인가요? 영어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 것과 무관한 이야기. 순교자라서 불쌍하긴 하지만 순교자로 용서가 되나요? 이 탄핵 심판에서 결국 이게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누가 봐도 파면감인데 사실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번째 포인트는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것도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고성이든 아니든 뭐든 결국 목적과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경고성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또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목적에 경고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고성이었으니까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인가?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경고성이었으니까 저 파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건 여전히 이분은 탄핵이 기각될 거란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귀한다면 복귀한다면이 있었어요. 맞아. 복귀한다면 그것도 기겁을 했죠. 이렇게 캠프를 쳐놓고 기각될 가능성 그리고 복귀한다면 개헌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상황 판단 안 된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아껴야 될 비용,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다. 이 김계리 변호사나 석동희 변호사를 보면 주변의 변호사들이 어쩌면 조언을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이런 재판을 스스로 이렇게 자폭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할까 라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최후 변론에서라도 좀 이렇게 사과와 그리고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그걸 배반을 했죠. 아 진짜 저는 아까도 좀 그 끝장 뉴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기려고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품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데에 좀 주력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하고 연결지어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탈출구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사실상 전쟁 직전까지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부정선거 그 음모론을 들추기면서 이제 비상계엄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란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식민 사건이나 뭐 건국주 논란, 그다음에 홍범도 흉상처고 논란 등 비롯한 그런 이제 이 역사 전쟁으로 스스로 이제 고립되고 반대 세력과의 갈등에서 이 국정을 조정하고 타협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돼서 상실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친미 내셔널리즘과 과도한 이 미국과 일본 의존도 외교 정책들이 한계를 맞으면서 이렇게 국정 동력 상실했고 결국 어떤 시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인식과 철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국정을 조정하고 이제 그 정치를 작동하지 않는 정치 불능 상태에 이르러서 이 탄핵의 직면에 비상계엄을 곧바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또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윤석열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걸 봐도 한 3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일탈행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면 사람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가 믿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렇죠. 이런 거라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 순교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세계관, 친미주의, 그다음에 어떤 이제 아까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들을 자기가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실 이념 전쟁의 한 영역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동안 젖어 있었던 특히 사회 지도층에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식민사관이나 친미 내셔널리즘 이런 생각을 윤석열 씨가 계엄령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간첩을 잡는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거 음모론,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들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사실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건요. 저도 그런 해석을 하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국민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은 끝까지 어제 승복을 하지 않았던 것도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진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각될 거라는 기대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기 극성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유리하다 판단했을 거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이게 폭동이 준하는 상황까지 가서 자기가 다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그래서 동아일보나 그 중앙일보까지도 계속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던 거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지금 윤석열과 함께 괴멸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탄핵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게 40이나 50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극우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그 친일 사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다 긁어 모아서 30% 물론 거기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대 여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30%를 다 긁어 모은 게 지금 30% 좀 넘는 정도일 텐데 윤석열은 그걸 가지고 이념 전쟁으로 한국 사회를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뭐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 정신 체포가 아니라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이제 중국의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이 실제로 그 30%를 그 끌어모으는데 작동할 것이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흔드는 그런 이제 적대적인 세력을 규정하면서 자기 정치적 파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딘가 하나하나가 그런 좀 그런 암시를 주고 있네요. 실제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짓말과 개소리 차이 이라면서 이거는 뭐 거의 불시시다 그랬는데 개소리 영역이라고 했지만 개소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그 개소리가 상당 부분 그 내란의 뿌리를 차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이념 전쟁의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역사 전쟁에 그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강하게 결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몽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깨우쳤다고 말하고 김계리 변호사 얘기가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뭐 전환길 같은 사람 역사 강사에 나서가지고 이걸 역사 전쟁으로 그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이 이 책 안에서 많은 분량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저는 위험한 정치인들을 개소리 많이 하는 정치인들을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위험한 정치인들을 그 투표로 심판하든 무엇으로 심판을 하고 정부 주요 기구의 요직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개소리가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 사소한 그 거짓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그 반대 그 거짓과 그 구별할 줄 아는데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과 사실을 이제 개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프랭크퍼트라는 철학 교수가 뉴욕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철학 교수가 오래전에 분석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그 철학 책이 있습니다. On Bullshit.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편, 그 정치적 진영 편을 그 지탱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김문수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말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엊그제 누구죠? 저 책을 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할지 모른다. 계엄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런 발언했습니다. 계엄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인데 그분들은 계엄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한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법무장관과 대통령으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측근이었는데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았으면 그걸 자기가 막아야지. 그 말씀 듣고 보니 이념 전쟁의 측면에서 혹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자 이념 성향이란 그 표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이 꽤 30% 이상 나온다고 치면 이 표는 이제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내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표집을 할 때 뭐 전북에 몇 명, 뭐 남성 몇 명, 연령대 몇 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표집이 아니라 정해진 표집 없고 그때 달라지는데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렇죠, 정하는 주관적인데 거죠. 보시면 그 비상계엄 이전에는 그 한 그 파란색이 진보입니다, 빨간색이 보수고요.
진보가 지금 이제 탄핵 이후 국면에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그 탄핵 국면 이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리얼미터 자동답 전화인데 보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진보 성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그 가책이 있고요. 또 보면 이제 보수 과표집이란 말 많이 나오죠. 보수 성향이 맨날 보면 11월 마지막 주에 244명인데 거의 뭐 그 350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보면 37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네요. 이게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받아가지고 끝까지 답변을 이제 한 10분씩 기다리면서 그 설문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이제 최근 최근 두어 달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극우 성향 응답자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중도 관망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게 한국 사회가 그런 만큼 이제 그 양극단으로 이제 그 극단화하고 있고 상당 부분 옛날 이제 그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고 윤석열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찬성과 반대로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극렬 지지자들만 남고 상당 사람들이 정치를 관망하거나 아니면 이 탄핵 국면에서도 실제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그 보수 과다 표집, 진보 과수 표집에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이념 갈등, 한국 사회의 갈등과 이 혐오,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그 공격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탄핵 국면을 계기로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